유럽의 심장부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분열과 통합을 반복하며 오늘날의 강대국으로 자리 잡았는지 아십니까? 로마가 라인강 동쪽 깊숙이를 영구 지배하지 못했던 게르만 세계에서 시작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연합체를 거쳐 20세기에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의 경랑 속에서 특히 2차 대전 당시 나치 정권이 침략전쟁과 대량학살을 주도했고 냉전 시대엔 동서로 분단됐다가 결국 다시 통일에 이른 나라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2000년이라는 시간 안에 벌어진 일이죠. 어떻게 이런 극적인 역사가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독일이라는 이름이 생기기 훨씬 전 발트해와 북해 사이 그리고 알프스 산맥 아래 펼쳐진 광활한 땅에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중석기 시대에 수렵 채집인들이 정착했고 이후 신석기 시대의 농경민들이 비옥한 계곡을 따라 마을을 이루며 살아가기 시작했죠. 청동기와 철기 시대를 거치면서 이 지역에는 다양한 부족 문화가 형성되었는데 기원전 몇 세기가 되자 남쪽에는 켈트족이, 북쪽에는 북부와 중부 유럽에서 형성된 게르만계 집단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부의 켈트족은 점차 북쪽에서 확장하던 게르만 부족들에게 흡수되었고 결국 라인강과 도나우강을 경계로 게르만족의 영역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두 강은 자연스러운 방어선이 되었고 그 너머에는 로마 공화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팽창하고 있었죠. 기원전 1세기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로마 장군들이 라인강을 건너 게르마니아라 불리던 이 땅으로 진군했지만 초기 원정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인 기원 후 1세기 초 로마는 게르마니아를 본격적으로 정복하려 했지만 서기 9년에 재앙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토이토브루크 숲 전투에서 게르만 부족 연합군이 로마 군단 3개를 완전히 섬멸해버린 겁니다. 이 충격적인 패배로 로마는 게르마니아 정복을 포기했고 라인강과 도나우강을 따라 리메스 게르마니쿠스라는 방어선을 구축하며 국경을 확정했죠. 그럼에도 일부 게르만 부족들은 국경 남쪽과 서쪽에서 로마 지배 아래 살았고 쿨른, 마인츠, 레겐스부르크 같은 도시들이 이 시기에 로마인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런 접촉을 통해 로마 문화가 게르마니아로 조금씩 스며들었고 많은 게르만 전사들이 로마 보조부대에서 복무하며 로마 상품과의 교역도 활발해졌습니다. 도자기, 쟁기, 문자 같은 로마 문화가 게르만 사회에 전해졌지만 게르만족은 여전히 독특한 생활 방식을 유지했죠. 그들은 도시나 화폐 없이 농경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았고 전사 귀족들이 이끄는 사회였으며 오딘과 토르 같은 신들을 숭배하는 이교 종교를 믿었습니다. 이런 생활은 4세기 후반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졌는데 동쪽에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훈족의 침입이 시작되자 동유럽과 중앙유럽 전역에 도미노 효과가 일어났고 이것이 바로 민족 대이동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게르만족이 서쪽으로 밀려나며 로마 제국 영토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고 이 이동은 5세기 동안 로마 제국 자체가 극적으로 약해지는 시기와 겹쳤습니다. 반달족과 수에비족은 로마령 스페인을 휩쓸고 북아프리카까지 진출했고 부르군트족과 프랑크족은 갈리아에 왕국을 세웠습니다. 앵글족과 색슨족은 브리튼 섬을 침략해 정착했으며 서고트족은 410년에 로마를 약탈하기까지 했죠. 5세기 말이 되자 서로마 제국은 사실상 무너졌고 그 자리에는 게르만 부족 지도부와 로마 제도가 뒤섞인 새로운 야만족 왕국들이 들어섰습니다. 고트족, 롬바르드족 등은 로마 법, 기독교, 행정체계의 일부를 받아들였지만 이 문화 융합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건 프랑크족이었습니다. 클로비스 1세의 지도 아래 프랑크족은 오늘날 프랑스와 서부 독일 대부분을 아우르는 거대한 왕국을 건설했죠.
하지만 독일 동부에서는 민족 대이동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엘베강과 오더강 사이에 살던 게르만족은 동쪽에서 온 슬라브 부족들로 대체되었고 오보트리테스, 벨레티, 소르브 같은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었죠. 그럼에도 서쪽의 프랑크 왕들은 8세기 동안 다른 게르만 부족들을 차례로 복속시켜 나갔습니다. 이 중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샤를마뉴였고 그는 북동쪽의 이교도 작센족을 상대로 30년간 잔혹한 전쟁을 벌여 왕국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바이에른과 롬바르드를 정복하며 이탈리아까지 영향력을 뻗친 샤를마뉴는 800년 크리스마스에 교황 레오 3세로부터 로마 황제관을 받았죠. 이 순간은 서로마 제국의 칭호를 상징적으로 부활시킨 것이었고 훗날 신성 로마 제국이라 불리게 될 제국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814년 샤를마뉴가 죽자 그의 유해는 그가 북부 수도로 삼았던 오늘날 독일의 아헨, 당시 프랑크 제국의 핵심 거점에 묻혔지만 그가 평생 확장하고 공들여 세운 제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843년 샤를마뉴의 손자들이 제국을 셋으로 나눴는데 동쪽 지역은 동프랑크 왕국이 되었고 독일인 루이와 그의 카롤링거 왕조 후손들이 다스렸죠. 919년에는 독일 공작들이 카롤링거가 아닌 첫 왕으로 작센 출신의 하인리 1세를 선출하며 오토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통일된 독일 국가의 초기 기반을 세운 건 그의 아들 오토 대제였습니다. 955년 레히펠트 전투에서 헝가리의 마자르족을 격파한 오토는 이탈리아에 개입해 왕권을 확보했고 962년에 신성로마 황제로 대관하며 샤를마뉴의 제국 이념을 되살렸죠. 중세 전성기 내내 신성로마 제국은 유럽 정치의 중심에 있었지만 결코 중앙집권적 국민국가는 아니었습니다. 반독립적인 공국, 백장령, 주교령, 자유제국 도시들이 뒤섞인 거대한 봉건 연합체였던 겁니다. 프리드리히 1세 바르바로사나 그의 손자 프리드리히 2세 같은 황제들은 강력하고 야심찬 통치자였지만 독일 전역에 흩어진 수많은 제후들과 왕조의 이해관계를 완전히 통합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은 점점 더 지역 영주들에게 이동했고 1356년 카를 4세 황제가 발표한 금인칙서가 이런 정치 구조의 전환점이 되었죠. 이 칙서는 신성로마 제국의 새 황제를 7명의 독일 제후가 선출하도록 규정했고 결과적으로 중세 후기 독일은 정치적으로 분열된 채 공통의 황제로만 묶여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 독일인들은 언어적 유대를 공유했고 넓게 보면 공통된 중세 문화에 참여했습니다. 쿨른과 슈트라스부르크 같은 도시에 고딕 대성당이 솟아올랐고 독일 기사들과 용병들은 함께 십자군 원정에 나섰죠. 1386년 하이델베르크 같은 대학들이 설립되었고 발트해와 북해 연안의 항구와 도시들에서 활동하던 한자 동맹 같은 상업 조직에서 독일 장인들과 상인들이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 시기에는 동유럽으로 독일인들이 대규모로 이주하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중세 후기 독일어권 이이주, 즉 오스트 지들룽이 늘면서 여러 지역에서 언어와 법, 도시 문화가 확산되기도 했지만 지역별로 공존과 갈등이 엇갈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발트 지역 상당 부분이 튜턴 기사단의 십자군 활동으로 정복되었는데 이 기사단은 대부분 독일 기사들과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16세기가 밝아오면서 독일과 신성로마 제국은 잠시 정치적 통합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막시밀리안 1세 황제가 제국 개혁을 도입하며 표준화된 법과 정책을 갖춘 더 통일된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이 진전의 상당 부분은 1517년 독일어권 세계를 뒤흔든 엄청난 사건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이었죠. 독일 수도사이자 신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그해 비텐베르크에서 95개 논제를 발표하며 가톨릭 교회의 타락을 비난했고 루터의 개혁 요구는 15세기 중반 마인츠에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가 확산된 덕분에 대중에게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신학적 논쟁으로 시작된 일이 곧 종교적, 정치적 분열선을 따라 제국을 쪼개놓았죠. 북부와 동부의 독일 제후들은 루터의 프로테스탄트 사상에 매력을 느꼈는데 진심으로 신념을 가진 이들도 있었지만 가톨릭 합스부르크 황제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남부와 서부 대부분 지역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충성을 유지했고 이 균열은 빠르게 수십 년간의 갈등과 종교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카를 5세 황제는 1547년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을 상대로 일시적 승리를 거두었지만 새로운 운동을 완전히 짓밟을 수는 없었죠. 종교적 교착 상태는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로 공식화되었고 이 화의는 제국 내 각 제후가 자신의 영토에서 가톨릭이나 루터교 중 하나를 공식 신앙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화평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긴장은 계속 쌓여갔고 1618년 30년 전쟁이 발발하며 다시 폭발했습니다. 독일과 유럽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 중 하나였죠. 보헤미아에서 프로테스탄트 귀족들이 가톨릭 합스부르크의 반란을 일으키며 시작된 이 전쟁은 빠르게 전 유럽을 휩쓴 갈등으로 확대되었고 가장 파괴적인 전투는 독일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각국의 군대가 시골을 약탈하며 돌아다녔고 독일 민중에게 끼친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1648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약 450만에서 8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일부 지역은 전투와 기근, 질병으로 인구의 절반 이상을 잃었죠. 전쟁의 결말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표시되었는데 이 조약은 신성 로마 제국의 분권적 구조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17세기 말까지 독일 땅 전역에는 수백 개의 공국, 공장령, 선제후국, 자유도시가 흩어져 있었지만 이 중 두 세력이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었죠. 비엔나에 기반을 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조는 오랫동안 우위를 점하며 수세기 동안 연달아 신성로마 황제를 배출했고 오스트리아 대공국 자체뿐 아니라 보헤미아, 헝가리, 중부 및 동부 유럽의 다른 지역들을 다스리는 광대한 다민족 영역을 지배했습니다. 북부에서는 베를린을 기반으로 한 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 선제후국이 최근 몇 년간 공격적으로 국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호헨촐레른 왕조의 뛰어난 지도력, 특히 17세기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비렐름과 18세기의 프리드리히 대왕 덕분에 프로이센은 변방 국가에서 군사 강국으로 변모했죠. 프리드리히 대왕은 특히 프로이센 관료제와 군대를 근대화했고 18세기 중반 유럽의 권력 균형을 뒤집는 일련의 대담한 전쟁에 이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실레지아 전쟁과 7년 전쟁 동안 프로이센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오스트리아, 프랑스, 러시아 등을 상대로 버텨냈고 1763년 후자의 전쟁이 끝날 무렵 영토를 거의 2배로 늘리며 인정받는 강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시점부터 독일 문제는 합스부르크의 오스트리아와 호헨촐레른의 프로이센 간 경쟁으로 압축되었죠. 18세기는 또한 독일이 계몽주의 시대의 진보를 이루는 시기와 겹쳤습니다. 괴테와 실러 같은 문학 거장들이 바이마르에서 작품을 썼고 칸트와 라이프니츠 같은 철학자들도 이름을 남겼습니다. 바흐와 모차르트 같은 음악 천재들이 이 시기에 등장했으며 종종 독일 상류층의 후원을 받아 극장과 개인 저택에서 연주했죠. 하지만 독일 민족주의 이상을 어느 정도 촉진한 이런 문화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독일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고 곧 세기 말에 또 다른 시대를 규정하는 힘에 의해 흔들리게 됩니다. 1789년 시작된 프랑스 혁명과 이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부상은 유럽을 경련시켰고 독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혁명이 퍼뜨린 사상들은 처음에 독일 일부 사람들에게 계몽주의적 사고에서 영감을 받은 이성과 합리주의의 승리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지만 반면 비엔나와 베를린의 왕실 궁정은 프랑스 왕의 타도와 자유, 평등, 박애라는 새로운 관념을 비난했죠.
곧 군사적 충돌이 뒤따랐고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군대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연합해 792년 프랑스를 침공하며 혁명의 확산을 막고 정권 붕괴를 우려해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빠르게 역효과를 냈습니다. 프랑스는 침공을 성공적으로 격퇴했고 오히려 공세로 전환하며 독일뿐 아니라 유럽 대륙 전체를 휩쓸 연쇄 군사 충돌을 일으켰고 이는 향후 20년간 계속되었죠. 1806년까지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을 격파하고 독일 지도를 재편했습니다. 그해 7월 나폴레옹은 16명의 독일 제후들을 라인 연방 결성으로 강제했고 이는 프랑스의 강한 영향권 아래 놓인 위성 동맹체로서 서부와 남부 독일을 아우르는 형태였습니다. 며칠 후 8월 6일 마지막 신성로마 황제 프란츠 2세가 프랑스의 압력으로 퇴위하며 신성로마 제국을 공식적으로 해체했고 샤를마뉴 시대 이후 1000년 넘게 이어진 제도가 끝났죠. 그럼에도 나폴레옹의 지배는 깊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독일 내 민족주의 감정을 촉진했습니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이 재앙으로 끝나고 1813년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패배한 후 독일군은 프랑스 본토로의 최종 연합군 진격에 합류했습니다.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자 승전국들이 빈 회의를 소집해 질서를 회복했고 합의된 해결책 중 하나가 새로운 독일 연방의 형성이었습니다. 옛 제국의 300개 이상에서 30개로 줄어든 주권 국가들의 느슨한 연합체였고 이는 본질적으로 상호 방어와 현상 유지를 위한 외교적 동맹이었죠. 19세기는 이렇게 독일이 여전히 분열된 상태로 시작되었지만 모든 독일인이 하나의 국민 국가 아래 통합되어야 한다는 민족주의 감정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848년에 자유주의 혁명의 물결이 유럽을 휩쓸었고 독일은 중심 무대였습니다. 혁명이 발발하며 입헌 정부, 민족 통일, 자유주의적 권리에 대한 요구가 터져나왔고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범독일 국민의회가 소집되어 통일 독일을 위한 헌법 초안을 작성하고 프로이센 왕에게 제국 왕관을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비렐름 4세가 거부했고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군대의 지원을 받은 보수 세력이 이듬해 봉기를 진압했죠. 많은 실망한 자유주의자들이 이민을 떠났고 독일에 남은 이들에게 통일과 자유의 대의는 불안한 휴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19세기 중반에는 많은 다른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산업화가 독일 경제를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특히 라인란트와 작센에서 철도, 석탄, 철강 산업이 급성장했죠. 1850년대와 1860년대까지 프로이센은 이런 경제 성장을 활용했고 군사력과 결합해 무력에 의한 독일 통일의 주도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862년 프로이센 총리로 임명된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프로이센 주도로 독일을 통일하려 했습니다. 1년의 짧은 전쟁을 통해 그는 먼저 1864년 덴마크를 격파하며 슐레스비히와 홀슈타인 공국을 장악했고 1866년에는 오스트리아를 공격해 퀘니히그레츠 전투에서 승리했죠. 결과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 문제에서 배제되었고 1867년 프로이센 왕 비렐름 1세를 의장으로 하는 새로운 북독일 연방이 형성되었습니다. 바이에른, 비르텐베르크, 바덴, 헤센, 다름슈타트 같은 남부 독일 국가들은 이 연방 밖에 남아 있었지만 방위 조약으로 프로이센과 묶여 있었죠. 비스마르크는 외부 위협이나 전쟁만이 이런 남부 왕국들을 프로이센 뒤에 결집시켜 정치적 연합에 참여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예상했고 그런 기회가 1870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발발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프랑스는 프로이센의 부상하는 힘을 점점 더 경계하고 있었고 그해 7월 나폴레옹 3세 황제가 빠른 승리를 기대하며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센과 남부 독일 동맹국들은 놀라운 효율성으로 동원되었고 몇 주 만에 프랑스 군대를 포위하고 세당 전투에서 나폴레옹 3세 자신을 포로로 잡았죠. 이후 파리를 포위한 뒤 휴전과 협상을 거쳐 비스마르크와 독일 제후들은 통일 독일 제국 선포에 합의했습니다. 1871년 2월 18일 베르사유 궁전의 화려한 거울의 방에서 프로이센 왕 비렐름 1세가 카이저로 선포되었습니다. 독일 제국은 빠르게 유럽에서 막강한 존재로 떠올랐고 석탄과 철이 풍부하고 교육 수준 높은 인구를 바탕으로 새로 통일된 독일은 엄청난 속도로 산업화를 이뤘습니다. 1900년까지 독일은 영국과 미국에 맞먹는 세계 주요 산업 강국 중 하나가 되었죠. 베를린, 함부르크, 에센 같은 독일 도시들은 공장과 노동자들로 가득 찼고 철도가 제국 전역을 가로질렀습니다. 산업적 위력과 함께 독일은 이 시대 동안 지적, 문화적 탁월함을 배양했고 아인슈타인과 플랑크 같은 과학자, 브람스와 바그너 같은 작곡가, 니체 같은 철학자를 배출했죠. 정치적으로 제국은 비스마르크를 수상으로 하는 연방 군주제로 통치되었고 그는 사회주의 운동의 호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령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선구적인 사회복지 입법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가톨릭 교회에 대한 국가 통제를 주장하기 위해 문화투쟁을 벌였고 외교 정책에서는 독일이 통일을 달성한 이상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비스마르크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1882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와 복잡한 동맹 체계를 구축해 프랑스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유럽의 세력 균형을 유지했죠. 비스마르크는 1871년 독일이 포만 상태의 세력이며 유럽에서 더 이상의 영토적 야심이 없다고 선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제는 결국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88년 카이저 비렐름 1세가 죽고 그의 아들 프리드리히 3세가 뒤를 이었지만 병으로 인해 짧은 기간만 통치했고 곧 왕위는 비렐름 2세에게 넘어갔죠. 강한 개인 통치 의지를 가진 그는 1890년 늙은 비스마르크를 해임하고 더 직접적인 통치 방식을 취하며 독일을 영국과 동등한 글로벌 제국 강국으로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비렐름의 지시 아래 독일은 대규모 현대 해군을 건설했고 아프리카와 태평양에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이 새로운 노선은 공격적이고 민족주의적이었으며 다른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긴장시켰고 20세기 초까지 대륙 전역에 적대적 세력 블록이 형성되는 결과를 낳았죠.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유대는 강화되었고 프랑스, 러시아, 영국은 자체 동맹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중심에 독일을 둔 유럽은 다시 한번 총력전 직전에 긴장 가득한 화약고가 되었고 모든 것을 점화시킬 불꽃 하나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914년 7월 오스트리아 대공 프란츠 페르디난트의 암살이 동맹체계 전반에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를 포함한 동맹국들은 프랑스, 영국, 러시아, 그리고 나중에 이탈리아와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과 맞섰죠. 독일군은 초기에 큰 성공을 거두며 1914년 마른강에서 저지되기 전까지 거의 파리에 도달할 뻔했고 동부에서는 러시아를 상대로 압도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곧 참호전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고 특히 서부 전선에서 그랬습니다. 수년간의 교착 상태, 대규모 학살, 영국의 해상 봉쇄가 점차 독일의 힘을 소진시켰고 1918년 12월까지 독일은 지쳐 있었습니다. 200만 명 이상의 군인이 죽었고 패배가 임박하자 제국 정부가 무너졌으며 카이저 비렐름 2세는 12월 9일 퇴위하고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이틀 후 12월 11일 휴전협정이 발효되며 총성이 멈췄죠. 협상할 여력이 거의 없던 독일은 연합국 지도자들이 평화 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로 나온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 가혹했고 독일은 전쟁 책임을 인정하고 프랑스와 폴란드에 인접 영토를 넘겨주고 모든 해외 식민지를 포기하며 승전국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강제되었습니다.
조약의 징벌적 조항들은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독일인들에게 충격과 굴욕을 안겼고 새로 민주화된 독일의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혔죠. 결과적으로 탄생한 바이마르 공화국은 1919년 출범했지만 처음부터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좌파와 우파 양쪽의 정치적 폭력, 막대한 전쟁 부채와 경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며 독일은 사회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1920년대 중반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으며 정치적, 문화적 안도감을 가져왔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베르사유에 대한 원한과 경제적 취약성이 지속되었죠. 1929년 대공황이 국가 회복에 또 다른 강타를 가했고 의회의 연립정부들이 대응 방법을 놓고 난항을 겪자 민주적 정치인들이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이런 위기 분위기 속에서 독일 정치의 극우 세력이 돌파구를 만들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은 베르사유 조약을 갈기갈기 찢고 공산주의와 싸우고 독일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경제적 비참함을 끝내겠다고 약속했죠. 나치는 현대적 선전 기법과 대규모 집회를 극도로 효과적으로 활용했고 선거 지지가 급증하며 1933년 히틀러가 수상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집권 후 그는 냉혹한 속도로 나치 이데올로기 아래 전체주의 독재를 확립했습니다. 히틀러 체제는 극단적 민족주의, 군국주의, 인종 이데올로기로 특징 지어졌고 나치는 극심한 반유대주의를 전파하며 수세기 동안 독일 땅에 살아온 유대인들을 악마화하고 시민권을 박탈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할 수 있을 때 나라를 떠났지만 남은 이들은 곧 훨씬 더 나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일의 범죄는 나치 정권과 협력체제가 주도한 국가 범죄이며 동시에 독일 내부에도 저항과 탄압의 역사가 존재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권력을 공고히 한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질서를 뒤집는 것을 목표로 한 공격적 외교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독일은 재무장했지만 영국과 프랑스라는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은 유화 정책에 빠져 있었고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할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죠. 히틀러는 파시스트 이탈리아, 제국주의 일본과 동맹을 맺은 뒤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의 독일어권 주민들을 통합하기 위해 일련의 영토 병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고 이틀 후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941년 중반까지 2년 안에 독일군은 프랑스에서 서부 소련까지 스칸디나비아에서 북아프리카까지 유럽 대륙 대부분을 점령했죠. 히틀러의 정복은 수백만 명의 유대인, 폴란드인, 슬라브인 등을 나치 점령 아래 두었고 체제의 인종 정책은 박해에서 체계적 대량 학살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1942년까지 전쟁에서 독일의 진전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영국, 소련, 미국 그리고 자유 프랑스 등으로 구성된 연합국이 공세로 전환했고 향후 3년간 점차 동쪽과 서쪽에서 독일을 압박해 들어갔죠. 1945년 봄까지 독일의 대부분은 폐허가 되었고 임박한 패배 직전이었습니다. 5월 8일 독일은 무조건 항복했고 유럽에서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다시 한번 통일국가로서 존재하기를 멈췄고 연합국은 독일 전역에 각자의 점령구역을 만들었으며 베를린도 마찬가지로 4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의도는 독일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결국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었지만 냉전이 시작되자 협력이 약해졌고 서방 연합국은 자유시장 노선을 따라 재건을 추진하기 위해 자신들의 구역을 경제적으로 통합한 반면 소련은 전후 배상 명목으로 자신들의 구역에서 공장 설비를 이전했고 공산 행정부를 설치했죠. 1949년까지 독일이 단순히 점령군에 의해서만 아니라
유럽을 가로지른 이념적 철의 장막에 의해 분열되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세 개의 서방 구역이 공식적으로 통합되어 서독으로 알려진 독일 연방공화국을 만들었고, 소련 구역은 소련의 지원을 받는 공산 정부를 가진 독일 민주공화국, 즉 동독이 되었죠. 20세기의 남은 수십 년 동안 냉전은 두 개의 적대적 독일 국가가 이념적 동서의 최전선을 형성하며 전개되었습니다. 둘 사이의 대조는 극명했고, 서독은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이며 자본주의적 사회가 된 반면, 동독은 중앙계획 경제를 가진 억압적인 일당 독재 국가인 소련 위성국이 되었습니다. 이 분열은 1961년 베를린 장벽 건설로 상징적으로 요약되었고, 이 장벽은 동독 주민들의 서독, 특히 서베를린으로의 대규모 탈출을 차단하기 위해 세워졌죠. 거의 40년간 독일은 분단된 채로 남아 있었지만 1980년대까지 동독의 경제는 침체되었고, 겉보기에 안정적인 공산체제 표면 아래에서 불만이 끓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해는 1989년이었고, 동독 전역에서 자유와 개혁을 요구하는 평화로운 대규모 시위가 분출했습니다. 압도당한 동독 지도부는 마침내 굴복했고, 12월 9일 밤 정부는 동독인들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예상치 못하게 발표했죠. 환희에 찬 군중이 검문소로 몰려들었고, 동서 베를린 사람들이 장벽 위로 올라가 그것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독일에서 냉전 분단의 종식을 상징했고, 1년도 안 되어 독일 통일이 달성되었으며 5개의 재건된 동부주들이 독일 연방공화국에 가입해 하나의 주권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그 이후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시 하나로 엮는데 꾸준한 진전이 있었고, 베를린이 다시 한번 수도가 되었으며, 통일 독일은 유럽 정치와 경제에서 영향력이 빠르게 커졌습니다. 전후 서독은 기본법 체제와 전범 책임, 기억의 정치, 유럽 통합이라는 틀 속에서 주변국과 화해를 제도화했고, 이런 노력은 통일 이후에도 계속되었죠. 오늘날 독일은 유럽 대륙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 중 하나이자 단연코 최대 경제 대국으로 공학과 자동차 산업으로 유명합니다. 모든 승리와 비극을 담은 독일의 긴 역사적 여정은 유럽 이야기의 중심 줄기 중 하나로 서 있습니다. 한때 분열되었던 땅이 결국 통일을 찾았고, 과거의 어두운 역사와 마주하며 평화로운 현대 세계의 리더로 스스로를 재창조할 수 있었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